여기 매달 4천만 원을 그냥 허공에 뿌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땅값이 제일 비싸다는 성수동 한복판에서 이 텅 빈 땅을 빌리기 위해 월세를 매달 4천만 원씩 내는 사람이 있는 건데요. 심지어 10년 동안 건물을 짓지도 않고 그냥 비워두는 그런 땅으로 이것을 계약을 했어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 기업이길래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요? 바로 힙스터들의 성지 II 컴바인드입니다. 오늘은 이 기이한 돈놀이의 비밀을 파헤쳐볼까 합니다. 기업과 브랜드의 감추어진 이야기를 해석해보는 시간, 브랜드 디코드 바로 시작합니다. 이 II 컴바인드라는 기업 들어보셨나요? 젠틀몬스터부터 템버린즈, 누데이크까지 힙스터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를 전부 소유하고 있는 곳인데요. 아이웨어 브랜드인 젠틀몬스터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씩 브랜드를 늘려가며 덩치를 키운 기업이죠. 사실 럭셔리 아이웨어 시장이라는 게 신생 브랜드가 살아남기에 정말 가혹한 환경입니다.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 시장은 에실로 룩소티카라는 거대 기업이 그야말로 꽉 잡고 있거든요. 레이벤이나 오클리 같은 자체 브랜드는 기본이고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샤넬, 프라다, 버버리 같은 네로라 하는 명품 브랜드의 안경테까지 전부 여기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독점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름 없는 신생 브랜드가 이 견고한 시장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렇다면 젠틀몬스터는 대체 어떻게 이 철옹성 같은 시장을 뚫고 자기만의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II 컴바인드는 젠틀몬스터에서 확인한 이 성공 공식을 어떻게 자사의 다른 브랜드에까지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걸까요? 보통 젠틀몬스터의 핵심 성장 전략이라고 하면은 다들 이 압도적인 쇼룸, 그 공간을 통한 브랜딩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김한국 대표가 사실 처음부터 이런 방향성을 잡았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창업 초기에는 지금과는 정반대로 온라인 중심의 판매 전략을 아주 공격적으로 들고 나왔어요. 바로 이 홈트라이와 프레임 파인더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홈트라이라는 게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이었는데요. 구매자가 집에서 안경 샘플을 5개까지 받아보고 직접 착용한 후에 구매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미국의 와비파커라는 브랜드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와비파커는 미국에서 이 홈트라이언 서비스로 대성공을 거뒀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모델인 만큼 우리나라에 들여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안경 유통 구조가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데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안경을 맞출 수 있는 나라입니다. 거만과 제조가 분리된 해외의 많은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안경사 제도가 있어서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부터 렌즈 가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이 되니까요. 이 매장에 가면 10분 만에 뚝딱 안경이 나오는데 굳이 며칠씩 걸리는 홈트라이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함이 아니라 오히려 번거로움이 돼버린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안경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도수가 들어간 렌즈를 온라인으로 배송받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시 말해 홈트라이 서비스로 젠틀몬스터의 테를 샀더라도 렌즈를 맞추려면 결국 다시 안경점에 가야 하는 이중의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미국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긴 거만과 제조가 분리되어 있고요. 시력검사 결과지만 제출하면은 바로 온라인으로도 도수가 들어간 안경을 주문해서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비파커의 홈트라이언 서비스는 미국 사람들에게 중간 유통 과정을 과감하게 없앤 일종의 혁신적인 D2C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안경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런 제도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와비파커의 성공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가져오려던 시도는 아쉽게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 젠틀몬스터가 초기에 시도했던 또 하나의 야심찬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이 프레임 파인더입니다. 방식은 간단해요.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은 가상으로 이 안경을 쓴 모습을 합성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 프레임이 나에게 진짜 어울리는지 화면상으로 먼저 확인해보라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프레임 파인더 역시 결말은 좋지 못했어요. 서비스의 활용도가 제한적이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내 얼굴 사진을 온라인에 업로드해야 된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는 좀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결국 대중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조용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뼈아픈 실패 과정을 겪고 나서 김한국 대표는 방향을 완전히 틀게 됩니다. 바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그 공간이 주는 강렬한 경험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2013년 논현동에 젠틀몬스터의 첫 번째 쇼룸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때부터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보적인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진짜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면서 김 대표는 제품 자체에 대한 고민도 다시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주력 제품이 선글라스지만 초기의 젠틀몬스터는 안경이 메인이었거든요. 도대체 안경은 팔리는데 선글라스는 왜 안 될까? 이게 계속 신경 쓰였던 그는 알고 지내던 여성복 대표를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아주 심플했죠.
무조건 커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얼굴이 작아 보이니까요. 당시 럭셔리 아이웨어 시장을 한번 떠올려보면 대부분 서구권 사람들의 두상에 맞추어진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렌즈 알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이 광대가 높고 코가 낮은 또 아시아인들이 착용하기에는 영 불편함이 있었죠. 자꾸 흘러내리거나 안경테가 볼에 닿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김한국 대표는 바로 이 틈새를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 착용감을 개선한 로우 브릿지 핏, 그리고 여기에 얼굴이 더 작아 보이게 하는 오버사이즈 프레임을 내세운 건데요. 이 철저하게 아시아인의 특성에 맞춘 이 디자인으로 젠틀몬스터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열게 됩니다. 또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고 여기서 또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였죠. 당시 스타일리스트였던 정윤기 대표의 눈에 띄어서 전지현 씨가 이 젠틀몬스터의 제품들을 드라마상에서 착용을 하게 됐는데요. 무려 이 오버사이즈 선글라스 라인업 6개 중에 4개의 모델을 쓰고 나오면서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김 대표도 스스로 이 전지현 씨가 아니었다면은 이 정도 성장은 불가능했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의 인지도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순간이었죠. 첫 쇼룸을 성공적으로 열고 드라마 흥행 덕에 중국 자본까지 든든하게 챙긴 젠틀몬스터는 2014년부터 아주 작정하고 공간 마케팅에 뛰어듭니다. 그 시작을 알린 게 바로 이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의 퀀텀 프로젝트였는데요. 이곳에선 무려 25일마다 공간의 컨셉과 디자인을 싹 갈아엎는 이른바 이 패스트 스페이스를 선보였습니다. 소비하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특별한 경험으로 디자인하는 브랜딩이 이때부터 본격화된 거죠. 오죽하면 이때부터 젠틀몬스터에게는 안경 없는 안경점이라는 별명까지 붙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젠틀몬스터 플래그십 스토어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물건을 파는 매장이라기보다는 뭔가 전시장이나 미술관에 훨씬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 역시 일반적인 가게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전시를 관람하듯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공간을 즐기게 되고요. 이게 바로 젠틀몬스터가 말하는 이 퓨처 리테일입니다. 이 리테일의 미래라니 말이 좀 거창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하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매장을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소로만 남겨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프라인 공간만이 줄 수 있는 가치, 즉 공간이 주는 경험과 이 브랜드의 세계관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전략인 거죠. 김한국 대표는 늘 오프라인 공간이 예측 불가능한 감정적 자극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해왔는데요. 그도 그렇게 사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편의성이나 어떤 가격 효율성만을 따지면은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젠틀몬스터는 아주 초기부터 매장을 갤러리처럼 꾸민 겁니다. 소비자들이 단순히 제품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젠틀몬스터가 제안하는 이 독보적인 세계관을 관람하러 오게 만든 거죠. 젠틀몬스터는 이후로도 정말 파죽지세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2017년에는 젠틀몬스터의 공간 마케팅 성공 공식을 그대로 이식한 화장품 브랜드 템버린즈를 런칭하기도 했고요. 2021년에는 디저트 브랜드인 누데이크까지 선보였죠. 나아가 서울 하우스 도산이라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세워서 이 브랜드들의 세계관을 아예 하나로 연결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젠틀몬스터의 공간 마케팅 전략이 진짜 정점을 찍은 사건, 아마 올해 10월에 개관한 이 신사옥 하우스 노웨어 서울이 아닐까 싶어요. 성동구에 가보면은 거의 무슨 우주선처럼 생긴 건물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 신사옥을 지으면서 이 건물 자체를 II 컴바인드라는 이 브랜드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쇼케이스로 만들어버렸어요. 특히 이번 신사옥의 II 컴바인드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건물 외관을 가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옆에 있던 꼬마 빌딩을 통째로 부숴버린 겁니다. II 컴바인드는 성수동의 지하 5층에서부터 지상 14층 규모로 이 신사옥을 지었는데요. 공사비만 무려 407억 원을 썼습니다. 부지 매입에는 2018년에 이미 266억 원을 들였고요. 2020년에 산업은행에서 1000억 원을 대출받아가면서까지 진행한 대공사였죠.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부어서 멋지게 사옥을 지어놨는데 세상에 옆에 있는 꼬마 빌딩이 이 신사옥의 인면을 딱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공간 마케팅의 디테일에 거의 집착에 가까운 열의를 보이는 젠틀몬스터잖아요. 이런 상황을 절대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죠. II 컴바인드는 처음에는 아예 이 꼬마 빌딩을 사들여서 시원하게 철거를 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판매를 거부하면서 매입은 결국 무산이 되었고요. 대신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을 쓰게 됐는데요. 이 건물을 철거해도 괜찮다는 특약 조건이 들어간 전무후무한 어떤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맺어버린 거죠. 계약서 원본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여러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은 조건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4천만 원, 기간은 10년으로 계약을 했고요. 심지어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게 계약이 끝나면은 건물을 다시 지어주기로, 그러니까 원상복구 조항까지 넣었다고 해요.
사실 그 자리에 있던 꼬마 빌딩이 2024년 10월에 리모델링을 막 마친 상태라서 거의 새 건물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건물 가치만 20억 원대였다고 하니 이걸 원복 비용으로 생각해서 뭐 한 10년으로 나눠서 매년 2억씩 상각한다고 치고 월세까지 합치면은 연간 한 6억 8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빈 땅에다가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이 꼬마 빌딩을 밀어버린 그 자리에는 현재 막스 지덴노프의 More is More 이라는 이름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퓨처 리테일이라는 기업의 정체성도 알겠고 이게 브랜드적으로 어떤 전략인지도 이제 좀 감이 오시죠. 하지만 결국 가장 궁금한 거는 그래서 이게 진짜 돈이 되냐 하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일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II 컴바인드는 결국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회사지 뭐 사옥 구경 온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받는 그런 테마파크가 아니잖아요. 과연 이런 파격적인 건물을 세우는 일이 이 회사의 본질인 선글라스와 핸드크림을 파는데 실제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진짜 남는 장사인지 따져보려면 딱 두 가지만 저울질 해보면 됩니다. 도대체 II 컴바인드가 공간 마케팅에 얼마를 쏟아붓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얼마를 벌어들였는지를 말이죠. 2014년 기준으로 보면요, 이 회사는 부동산이나 인테리어 같은 유형 자산을 신규로 취득하는데 무려 950억 원을 썼습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같은 해 마케팅 비용으로 쓴 돈이 342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선전비의 2.5배가 되는 돈을 공간에 태운 겁니다. 이게 작년에만 유별났던 것도 아니에요. 이 기업은 아주 초기부터 광고보다 공간에 더 돈을 많이 쏘았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신사옥을 짓겠다고 이 부동산 매입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전체 매출의 12%에 달하는 비용을 오로지 공간에만 지출을 했죠. 이건 리테일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돈을 쓰는 방식과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와비파커나 아니면은 에실로 룩소티카 같은 경우를 한번 보아도 보통 이런 기업들은 건물이나 인테리어 같은 유형 자산에 들이는 비용보다 광고 및 마케팅에 쓰는 비용이 더 높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과는 어땠을까요? 무지막지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은 7,890억 원을 훌쩍 넘겼고요. 매출도 매출이지만 진짜 놀라운 포인트는 영업이익이 2,338억 원이나 됐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했다는 건데 진짜 수익성이 대박인 장사를 했다는 뜻이죠. 코로나 때 잠시 주춤했던 걸 빼면 II 컴바인드는 예전부터 항상 영업이익률이 좋았어요. 이렇게 실적이 탄탄하니까 기업 가치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오른 거는 이미 한참 전 일이고요. 올해 6월에는 구글이 투자를 단행하면서 기업 가치를 무려 3조 7천억 원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전략이 먹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브랜딩의 힘입니다. 혹시 배우 짐 캐리 씨가 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했던 농담 영상을 보신 적 있나요? 거기서 막 짐 캐리가 그런 말을 하죠. 나는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라 2번이나 골든글로브를 수상한 위대한 배우에게 꼭 필요한 이 고품격 휴식을 취하러 간다. 이런 너스레를 떨잖아요. II 컴바인드가 보여주는 브랜딩이 딱 그렇습니다. 이들이 파는 선글라스를 단순히 공장에서 찍어낸 아세테이트 프레임이 아니라 예술적이고 품위 있는 럭셔리 아이웨어로 뒤바꿔 놓는 거죠. 우리가 흔히 명품 얘기할 때 꼭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솔직히 그 원가 따져보면 몇만 원 안 할 텐데 그걸 왜 수백만 원씩 주고 사냐. 네, 맞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 실제 제품의 원가와 판매 가격 사이에 이 엄청난 간극을 채워주는 게 바로 브랜딩이라는 겁니다. II 컴바인드의 브랜딩 전략의 핵심은 이 동경의 대상과 실제 소유의 대상을 분리하는 데 있어요. 이 간격이 멀수록 소비자들은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생기거든요. 이 II 컴바인드의 제품 크게 두 가지 층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대중적인 취향을 가진 보통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즉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실리적인 층위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브랜드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기업이 전면에 내세우는 전위적인 층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은 여긴 아주 대중적인 영역이에요. 제품으로 따지면은 꾸준히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들, 공간으로 따지면 백화점이나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매장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냉정하게 말해서 이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과 판매 물량을 책임지는 것은 바로 이 층위입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아방가르드하거나 해체주의적인 그런 디자인이 나오면은 와 멋있다 하고 구경은 할지언정 이걸 선뜻 사서 쓰지는 못하거든요. 결국 데일리하게 쓸 수 있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옷들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무난한 제품을 고르게 되죠. 실제로 젠틀몬스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베스트셀러 항목을 한번 보세요. 가장 많이 팔린 아이웨어들은 이 실험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대부분 호불호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디자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뜯어봐도 II 컴바인드의 진짜 돈줄이 바로 이 대중적 취향 층위에서 나온다는 게 확실히 보이는데요. 바로 이 판매 수수료 항목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판매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파는 걸 도와준 곳에 주는 돈, 쉽게 말해서 유통 채널에 떼어주는 수수료를 말하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II 컴바인드가 쓴 판매 수수료는 무려 1220억 원이었습니다. 판관비 전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판매 수수료였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젠틀몬스터 하면 흔히 떠올리는 그 성수동의 멋진 플래그십 스토어나 어떤 쇼룸이 아니라 외부 유통 채널에서 나온 매출이 어마어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수수료율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30%라는 좀 넉넉한 기준을 잡아봐도 역산해보면은 외부 매출이 4천억 원이나 돼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외부 채널에서 나왔다는 소리죠.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젠틀몬스터의 매장 숫자만 비교해봐도 플래그십 스토어보다는 그냥 백화점에 들어서 있는 매장이 훨씬 더 많잖아요. 유동인구나 실제로 지갑을 여는 어떤 구매력 측면에 있어서 성수동 신사옥에서 일어나는 매출보다 예컨대 현대백화점 젠틀몬스터에서 나오는 매출이 훨씬 클 겁니다. 다음은 이 전위적인 층위가 있습니다. 마치 SF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고글처럼 생겨서 도대체 이거 누가 쓰는 거야? 길거리에서는 쓰고 다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난해한 선글라스라던가 매장에 들어가면은 거대한 강아지 로봇과 기괴하게 움직이는 얼굴들이 나를 반겨주는 그런 공간, 이게 바로 이 전위적 층위에 해당하죠. 사실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이런 제품들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됩니다. 솔직히 누가 이걸 쓰겠어요? 아무도 이런 제품을 쓰고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죠.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업적인 효율성만 따지면은 이 II 컴바인드의 쇼룸들은 그야말로 비효율의 끝판왕입니다. 거대한 기계 장치들이 차지한 공간에 선글라스를 하나라도 더 진열하고 고객의 지갑을 열기 쉽게 동선을 짜고 뭔가 프로모션하는 그런 포스터들을 붙여놓고 이래야지 구매 전환이 이루어질까 말까 한데, 이 II 컴바인드의 플래그십 매장에 가보면은 제품들은 잘 보이지도 않고 전시품들만 한참 구경하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이런 전략을 고수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이 비효율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이 전위적 층위가 II 컴바인드의 진짜 돈줄인 실리적 층위로 소비자들을 끌어당기는 레버리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전위적인 이미지가 없다면은 대중적인 실리적 층위도 지금처럼 작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소비자들이 그 비싼 가격표를 납득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 아까 말한 이 명품 얘기만 나오면 맨날 원가 따진다는 사람, 그게 사실 전데요.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 매출 원가율은 15.7% 수준밖에 안 됩니다. 단순히 계산해서 30만원짜리 선글라스 하나 만드는데 이 재료비랑 제조비가 47,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엄청나게 남겨먹는 장사란 소리죠. 이 디자인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곤 하지만 사실 시장을 조금만 뒤져보면은 한 80에서 90% 정도 비슷한 느낌을 내는 제품들은 널려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구분이 안 되는 유사 제품들도 있고요. 젠틀몬스터라고 해서 쓰기만 하면 시력이 좋아진다던가 최첨단 스마트 기능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가격은 몇 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결국 기능이나 디자인 면에서 타 브랜드와 아주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몇 배나 더 비싼 가격을 붙일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 전위적 층위가 그 근거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흔히 명품을 소비할 때 나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를 사는 거야, 이 브랜드를 소유하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하곤 하잖아요. 그 논리를 완벽하게 성립시켜주는 게 바로 이 전략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다이소에서 파는 한 5,000원짜리 선글라스, 물론 물건 자체는 훌륭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선글라스를 사면서 나는 다이소라는 브랜드를 소유했어, 이렇게 느끼진 않잖아요. 그건 그냥 필요한 물건을 산 거죠. 결국 브랜드를 팔기 위해서는 그 제품 그 이상의 어떤 무형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수적인데요. II 컴바인드는 그 무형의 가치를 바로 공간으로 증명해 보인 겁니다. 또 흔히 젠틀몬스터를 놓고 콜라보 장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사실 타 브랜드와의 협업이나 이 까다로운 셀럽들과 파트너십을 척척 체결하는 데에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역시 이 젠틀몬스터가 쌓아올린 공간 브랜딩 덕분입니다. 우선 셀럽들과 협업을 하는 방식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보통 브랜드들이 셀럽들을 단순히 제품을 들고 서 있는 모델 정도로만 소비하는 것과 달리 젠틀몬스터는 이들을 영감을 주는 뮤즈로 대우를 하거든요. 이미 만들어진 안경을 씌우고 촬영만 하고 그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디자인하는 기획 단계부터도 셀럽의 이미지와 특성을 반영을 해버리는 겁니다. 브랜드가 셀럽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콜라보의 주체로서 그들의 이미지 메이킹을 도와주는 셈이니 셀럽들 입장에서도 젠틀몬스터와의 작업은 언제나 두 손 들고 환영할 수밖에 없겠죠. 이 시너지가 가장 극대화된 사례가 바로 제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젠틀홈, 젠틀가든, 젠틀살롱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제니가 상상했던 판타지 속 세계가 현실 공간에 그대로 구현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대중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거는 아마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은 브랜드 간의 콜라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종 마르지엘라, 팬디, 몽클레르 같은 이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파트너를 고를 때 콧대가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아무하고나 손을 잡지 않는 이 브랜드들이 유독 젠틀몬스터에게만 열려있는 이유는 젠틀몬스터가 보여주는 이 공간의 예술성과
브랜딩과 그로부터 나오는 혁신이라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이들이 섞이면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어떤 혁신적인 크리에이터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결국 본연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마련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사례는 올해 6월의 행보입니다. 구글이 II 컴바인드의 지분 4%를 확보하면서 스마트 글래스 개발을 위해 젠틀몬스터와 손을 잡았거든요. 메타가 레이벤과 협업해서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거대한 사업적 기회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 역시 젠틀몬스터가 그동안 쌓아온 이 미래지향적 이미지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명품, 럭셔리 브랜드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바로 역사입니다. 오랜 시간 층층이 쌓여온 레거시가 곧 그 브랜드의 정체성이 되고 비싼 가치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요. 신생 럭셔리 브랜드들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반짝 주목을 받다가도 결국 세대를 거듭하는 기업으로 살아남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기성 레거시 브랜드들이 수백 년간 쌓아올린 견고한 장벽을 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이런 높은 아성을 넘보기 위해 II 컴바인드는 이 젠틀몬스터를 필두로 확실한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공간 마케팅, 경험을 하는 브랜딩이라는 무기를 들고 시장의 자리를 단단히 굳혀가고 있죠. 과연 젠틀몬스터가 훗날에는 어엿한 레거시 브랜드로 이 토종 K 명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 미래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브랜드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올 테니까요.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